그러면 학생 A와 학생 B의 정체성 상태를 이제 분석을 하라 그랬잖아요. 요 이론의 마르시아의 정체성 이론에 근거를 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겠어요? 오늘은 조금 근거를 제시문에서 찾아서 사실 제시하라는 그런 그 취지에서 이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오늘의 출제 방향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태가 있다. 이게 뭐냐라고 분석을 했을 때 근거를 제시문에서 찾아서 써줘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오늘은 사실 그렇게 하는 거를 연습을 하기 위해서 문제를 이런 형태로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정체성 상태를 분석한다, 뭐 귀인 성향을 분석한다 해놓고 네가 분석한 게 왜 그렇게 분석을 했는지 증거를 찾아서 써라 라고 문제가 요구했을 때 그거를 제시문에서 찾아서 제시할 수 있는, 그 채점자에게 제시할 수 있는 능력, 그걸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낸 겁니다. 3번 마르시아의 뭐 정체성 이론, 제가 정체성 이론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뭐 자아 정체감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자아 정체성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마르시아가 주장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이론이냐면 청소년이 정체성을 어떤 찾아가는 그런 단계를 이론적으로 분류해 놓은 게 바로 이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마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의 그 셀프 아이덴티티, 청소년이 아이덴티티를 찾아가는 그 과정을 이론화한 게 바로 이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건 좀 곁다리 얘기인데요. 이 마르시아가 주장했던 자아 정체성 이론이요, 나중에 이제 교차 검증 뭐 이렇게 메타 연구 같은 걸 해보니까 이 사람은 청소년 시기에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룩된다라고 봤는데요. 그게 아니라 성인이 돼서야 비로소 자기 정체성을 다 찾게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이 더 타당한 것 같아요. 그 이후 연구 결과들을 보면. 그래서 아무튼 마르시아가 주장했던 정체성 이론만 본다면 청소년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 상태에 대해서 이제 정의한 그런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정체성이 뭔지 알아야겠죠. 정체성이란 무엇이다, 그리고 정체성 이론은 그러한 정체성을 이론화한 그런 이론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면은 좀 논술이 좀 깔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체성을 봅시다.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요. 정체성, 자아 정체성이라고도 하고요, 자아 정체감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정체성 이론을 자아 정체성 이론, 자아 정체감 이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 대충 보시면 알아요. 아, 이게 마르시아가 얘기했던 그 이론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기 쭉쭉 나오는데요. 쭉 읽어 보시고요. 이 좀 어려운 얘기가 나오죠. 내적인 자기 종합성을 이룩하려는 심리 기능.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어떤 개인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중구난방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체계화 된다는 거죠. 나이를 먹으면서 철이 든다 그러죠. 그 철이 들면 여러 가지 이제 그전에는 중구난방으로 이제 막 발산되던 어떤 심리적인 특성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다리를 막 떤다든가 손톱을 물어뜯는다든가, 그러니까 불안감이 높은 친구들이죠.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거나 약화되거나 이럴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눈을 못 마주치던 친구가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이 나이를 먹고 직장을 가지게 되고 직장에서 이제 진급을 하게 되고 부하 직원들을 거느리게 되면서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자신감이 생기고요. 그러면 이제 목소리도 좀 옛날보다 커지고 행동에 자신감이 생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심리 기능들이, 심리적인 그 영역, 요인들, 이런 것들이 체계화된다. 그 사람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진정한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 그 과정이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시간의 흐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시간의 흐름이 왜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막 엥 하고 울었을 때 엄마가 이제 여러분을 낳았을 테니까 출산 당시부터 여러분의 정체성이 정해져 있었나요? 아니죠. 여러분의 정체성은 쭉 시간이 지나는 와중에 점점 변화를 해왔습니다. 그쵸? 외부와의 어떤 그 작용, 반작용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은 계속 변화를 해왔고요. 앞으로도 좀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정체성이 잘 변화하지 않는데요, 분명히. 그런데 변화하지 않느냐? 아니죠. 변화를 합니다. 안 한다고 확신할 수 없어요. 변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신의 본질을 발견한다. 이게 이제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정의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게 바로 마르시아가 얘기했던 정체성에 가장 가까운 이야기인데요. 여기 두 개는 사실 성인의 단계까지 포함하는 내용이잖아요. 여기는 청소년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마르시아가 얘기했던 정체성과 가장 가까운 얘기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자신이 원래 갖고 있던 이상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이라고 하면 역할이라고 그러죠. 역할을 통합할 수 있는 자아의 성숙된 단계, 이거를 이제 정체성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정체성 이론이라는 거는 이 정체성에 대한 이론인데, 그러면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하는, 이렇게 말로만 정의하는 게 아니라 좀 과학적으로 정의를 하려면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2차원으로 기준을 잡았어요. 2x2인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총 인간의 어떤 정체성 상태를 마르시아 같은 경우는 4개로 나눕니다. 4개. 그게 바로 이겁니다. 위기 탐색, 그리고 전념. 위기 탐색이 예스냐 노냐, 전념이 예스냐 노냐, 이렇게 해서 총 4가지로 나눠요. 요거를 봅시다. 자, 요거예요. 요거가 좀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시작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위기 탐색이라고 나왔잖아요. 여기 몰입이라고 나왔고요. 위기 탐색은 바로 이겁니다. 자신이 현재 어떤 정체성이 있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의심을 하지 않는 상태였다고 해도 일단 정체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치원생이라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유치원생이라면 자신의 정체성, 이거가 아빠 엄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죠. 나는 우리 아빠의 아들, 혹은 우리 아빠의 딸, 우리 엄마의 아들, 우리 엄마의 딸,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한 정체성 상태였는데, 내가 그거에서 내 정체성은 나라는 사람을 단지 어떤 사람의 아들이나 딸로만 규정하는 게 타당한가라는 거를 점점 의문을 품게 되는 시기가 와요. 그게 언제냐? 바로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청소년기, 사춘기란 말이죠. 그때는 이제 자기의 어떤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점점 고민이 많아지고, 특히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뭐 이런 시기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여러 가지를 점점 고민을 하게 돼요. 사람이 나이를 점점 먹어가고 경험이 누적이 되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탐구를 점점 시작을 하게 돼요. 이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너는 이제부터 정체성에 대해 탐색을 해야 돼 라고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위기 탐색의 과정을 거치고 있느냐, 아니면 이미 거쳤느냐, 이게 바로 예스, 노를 나누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거쳤다,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2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전념은 뭐냐?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주어진 사회적 역할에 자신이 몰입을 해서 그걸 열심히 하고 있느냐, 그 역할을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그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는 경우에 여기가 별로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학생 A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정체성 상태를 분석을 해야겠죠. 학생 A의 정체성 상태는 뭐예요? 자, 정체성 유예입니다. 유예. 왜 그러냐? 여기 나오죠.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제시문에서 여러분의 분석의 근거를 찾아서 답안에 기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점수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시면은 내가 정말 의사가 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 학생 A 같은 경우에는 아빠 엄마가 부모님이 의사가 되는 거를 원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거를 그냥 받아들였대요. 그랬는데 이제는 와서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를 하고 있죠. 이 친구는 의사가 되면 좋다는 걸 이 친구 머리로 이해를 해요. 근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사실은 그건 좀 의문이죠. 피 보면 무섭다 그러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몰입이 아직 안 된 상태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위기 탐색은 거쳤느냐? 이건 예스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고민을 얘기를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여기 보는 것처럼 여기 몰입은 안 됐고, 여기 부분, 그리고 이쪽 부분이죠. 그리고 위기 탐색은 거쳤고, 이 부분이니까 이 유예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학생 B의 경우를 봅시다. 자, 학생 B의 경우는 이거 지우는 게 좋겠죠. 지우고
해봅시다. 학생 B, 이 친구는 정체성 폐쇄 상태예요. 왜냐? 요것도 이제 지문에서 찾으셨어야죠. 고딩이 뭘 그런 걸로 고민하냐? 어떻게든 되겠지. 위기 탐색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쵸? 이 친구는 아무런 고민이 없어요. 그냥 해피한 상태로 카르페 디엠을 즐기고 있죠. 그리고 몰입을 하느냐,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뭐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하는 가게를 나중에 이어받아서 운영하게 되는 후계자가 되는 거죠. 그러한 사회적인 역할에 몰입을 완전히 하고 있죠. 나는 별 불만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몰입이나 전념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몰입 전념이 있는 상태, 여기죠. 그럼 여기가 되는 거예요. 폐쇄, 유실, 상실. 이 친구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 같은 그런 상태에서 크게 변함이 없는 상태라고도 할 수 있어요. 물론 다른 상태를 거쳤다가 여기까지 다시 왔을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게 확실하지는 않으나 현재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정황 증거는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 친구의 정체성 상태가 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친구의 어떤 그 정체성 상태는 요 정도라고 분석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4번 문제. 이 4번 문제가 뭡니까? 4번 문제가 바로 자아 정체성이 아직까지 요 성취가 제일 바람직한 상태라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여기가 제일 바람직하죠. 정체성을 얻은 상태. 여기가 제일 바람직한데 여기 정체성을 성취하는 단계까지 발달을 하기 위해서 그 발달을 어떻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교사가 할 수 있는 정체성 발달 지도 방안이 뭐냐를 우리가 아니고 제가 냈죠. 문제를. 그걸 문제를 한번 내봤어요. 요게 자, 여러분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자기 이해, 직업 세계의 이해, 그리고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이라는 키워드 3개를 줬어요. 그러면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그렇죠. 이거는 직업 상담, 진로 상담에서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진로 상담과 관련된 문제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냥 교육 심리학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조건을 하나 걸었죠. 각 문항에서 정체성 발달, 그러니까 이 자기 이해나 직업 세계 이해,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이라는 차원에서 자아 정체성 발달을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영역,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이해, 직업 세계 이해,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단순하게 쓰시면 점수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이러한 영역에서 어떤 수단을 취함으로써 그것이 자아 정체성 발달 지도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느냐를 써주셔야지 점수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단순히 그냥 어떤 단순 지식만 암기를 해서는 이 문제를 풀기가 조금 꼬름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진로 상담 제가 슬라이드를 안 넘기고 강의를 하고 있었네요. 자, 그러면 자아 정체성 발달 이거를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 봅시다. 기본적인 어떤 기본적인 어떤 지식으로 이 스키마로 삼고 넘어가 봅시다. 자아 정체감 발달이라는 거는 이게 자기 구조라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정체감을 어떤 거라 그랬죠? 자기 어떤 사람을 이루고 있는 심리적인 어떤 요인들의 역동적인 어떤 체계화, 구체화 이런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구조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이룩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서의 자아 정체감 발달 이걸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죠. 자기 통합성을 이룩하려는 심리 기능 아까 나왔던 그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타인과 구별될 수 있는 독자성, 일관성, 동일성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은 이제까지 다른 사람들을 만나오면서요. 그룹핑을 해왔어요. 나와 비슷한 부류인지 나와 다른 부류인지 이 사람이 내 편인지 아닌지를 굉장히 여러 번 판단을 해오셨단 말이죠. 판단 많이 해보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집단을 이룩해야 되잖아요. 집단. 그런데 아무랑 집단을 이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 뭐 범죄자가 있다고 합시다. 범죄자 이런 사람들이랑 같은 동질 집단이라고 글쎄요. 그게 기분 좋을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이랑은 서로 말을 섞지 않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그러한 식으로 우리는 항상 타인과 자신을 구별하거나 동질성을 찾거나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요거는 사회 비교 이론이죠. 페스팅거 사회 비교 이론이랑도 좀 엮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내가 어떠한 사람들과 유사성이 있느냐, 어떠한 사람들과 차별성이 있느냐,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 분석을 해야 자아 정체성을 찾아낼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자아 정체감 발달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계입니다. 이게 비교가 나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또 하나가 있죠. 우리가 시간선상에서 시간의 변화와 함께 나의 자아 정체성이 변화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먹는 거를 좋아하는 특성은 제가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한다고 해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만 되면 저는 언제든지 대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이게 참 이게 씁쓸하네요. 과거와 현재, 미래와 연속성을 유지하는 게 대식가 속성이라니 이게 참 슬픈데요. 아무튼 저를 어떤 규정하는 속성이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옛날과는 달라진 부분도 있고요. 옛날과 동일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이 달라진다면 그거는 그 원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한 케이스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그 심리학 쪽에서도 정체성을 완전하게 상실하는 경우는 좋지 않다고 봐요. 이거는 기억 상실 이후에 새로 자기 정체성을 구축한 경우라든가 소설에나 나오죠. 이런 거는 어느 정도의 자기 동질성을 유지하고 간단 말이죠. 변화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동질성이 유지되는 부분에서는 연속성이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개인의 자기구조, 지금 자기구조로서의 정체성이라고 그랬죠. 이게 계속 얘기를 했었죠. 동적인 부분도 있고 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구조는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동적인 개념이다. 근데 정적인 개념이 아니다라고 한 거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유지가 계속 동일성이나 어떤 연속성이 유지되는 부분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어요. 어떤 부분이든지 대체로 보면 약간씩 변화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기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지.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진로 상담을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제가 이제 물어본 거지. 자기 이해, 직업 세계 이해,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 증진이란 요 세 차원에서의 어떤 자기 자아 정체성 발달 지도 방안이니까 이걸 진로 상담이랑 한번 엮어 봅시다. 진로 상담의 일반적인 목표가 뭐예요? 여러 가지 있죠. 자기 이해라든가 요 지금 제가 문제를 낸 세 가지 있죠. 자기 이해, 직업 세계 이해, 그리고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증진. 요 세 가지가 진로 상담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게 요 세 가지고요. 그리고 요거보다는 조금 덜 중요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들이 정보를 탐색하는 능력과 그 탐색한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에 대한 어떤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라든가 태도, 이런 것들도 진로 상담에서 중요시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교사관 있죠. 교사관. 여러분이 교사가 어떠한 교사가 바람직한 교사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사관, 이것도 진로 상담에서라면 성인도 진로 상담을 하니까요. 그 가치관과 태도를 정립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약간의 이제 직업학교, 그러니까 공고라든가 상고라든가 이런, 요즘에 이제 공고라고 얘기 잘 안 하죠. 요즘 마이스터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직업학교, 중등학교 같은 경우에 다니는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직업 기초훈련 이런 걸 받습니다. 요즘에 보시면 뉴스에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뉴스 기사들 나죠.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그 인턴을 하려고 이제 현장에 파견 나가는 근무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가서 일배우라고 하고 보냈는데 악덕 업체들 사장들이 이 친구들을 그 기본 시급, 최저 시급도 안 주면서 막 부려먹다가 사고 나고 막 이러는 케이스들,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참 어린 시절에 뭘 어떻게
배웠길래 가치관이 그렇게 형성이 돼 있는지. 아무튼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업 기초 능력 이런 거 향상 이런 것도 이제 목표로 합니다. 진로 상담에서. 그리고 이제 뭐 직업에 대한 어떤 동기 이런 거를 찾아주는, 아까 이제 학생 이제 A 같은 게 A였나요? A였던 것 같은데 학생 A죠. 이 친구 이제 엄마 아빠가 의사가 되는 걸 원했죠. 근데 그거를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진로 어떤 탐색에 대한 동기를 증진시켜 준다든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는 의사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결정을 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한테 자신의 내린 결정을 정확하게 쫄지 않고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길러주는 능력도 이제 중요한 역할인데, 가장 중요한 건 요 위에서 제가 맨 처음에 말했던 세 가지, 그 자기 이해, 직업 세계 이해,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증진이다. 그런 차원에서 요 문제를 냈죠. 그래서 자기 이해 증진 측면부터 한번 봅시다. 이 측면에서 자아 정체성 발달을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느냐. 자, 자기 이해 증진 측면에서는 요 학생 B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자기 이해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 이해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심리검사입니다. 심리검사.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심리검사 중에 뭐 적성검사도 있고요, 성격검사도 있고요, 흥미검사도 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심리검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심리검사를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수치로 나타내줘요. 수치로. 그냥 우리가 보고 주관적으로 걔는 그런 애 같아, 너는 이게 잘 어울릴 것 같아, 이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이미 맞는 검증된 수많은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검증된 그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너는 이러한 특성이 있으니 이러이러한 적성을 갖고 있어, 이러이러한 성격이야. 요즘 성격 뭐 MBTI 많이 하던데요. MBTI 전혀 지금 와서는 그냥 흥미로만 보는 거지 성격이 어떻게 16가지로 딱 분류가 됩니까? 지금 성격이 300가지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후에 많은 연구들이 MBTI는 근거가 희박하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MBTI 막 물어보고 막 이러면서 그 즐거워하는 정도에서 끝내셔야지, 사람을 16가지로 분류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미 아는 내용이시겠죠? 자, 그리고 흥미가 뭐다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제공받으면 학생이 자신에 대한 데이터를 좀 더 체계화된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적성검사 했는데 1등이 농부 나왔거든요. 농부 파머. 자, 이게 참 농부 이게 기쁘다고 해야 되는 건가요? 참 이게 애매한데 이게 1등 나왔어요. 1등. 아무튼 그렇습니다. 좀 슬펐어요. 근데 아무튼 이 직업뿐 아니라 진학에도 이 학생의 심리학 특성이 굉장히 많이 좌우가 되죠. 예를 들어서 그 학생이 이과적인 특성이 더 많은 학생이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문제를 논리적으로 파고드는 거를 좋아하고, 이런 친구들은 문과보다는 이과를 진학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능력이라든가 타인에게 공감하는 능력이 좋다, 이런 친구들은 뭐 문예창작과 이런 데를 진학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이 친구가 또 우연히 예술적인 재능이 있다 하면은 뭐 예능 쪽으로 가도 되고요. 그렇죠. 미술, 음악 이런 거 가도 되고요. 또 아니면 뭐 평론이라든가 시사평론은 아니죠. 그냥 평론가라든가 영화평론, 뭐 음악평론가 이런 거 될 수 있죠. 그런 거는 뭐 자기가 연주 능력이나 그림이나 뭐 소조 이런 걸 만들어내는 능력이 없더라도 감상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상을 전달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특성도 진학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리 검사를 하면은 이후 학생의 어떤 진로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기 이해의 굉장히 자기 이해를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자아 정체성 발달을 지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강점이나 약점, 성실성, 뭐 잠재 가능성 이런 거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한 번 딱 심리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결과 평생 변하지 않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정체성은 시간선상에서 계속 변화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일회적인 평가에서 끝내면 안 됩니다. 심리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어요. 언제까지?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직업을 찾거나 뭐 그럴 때까지.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뭐 대학생이 돼서도 꾸준히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비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제 비용 지원을 잘 안 해주는 성인 같은 경우에 잘 안 합니다만, 아무튼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기 이해는 요 다음에 얘기하는 게 이제 그 직업 세계의 정보 탐색 그거가 있었죠. 그 직업 세계의 정보 탐색이랑 서로 그 굉장히 순환적인 관계를 이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참고를 해 두시라. 그리고 심리 검사뿐만 아니라 이제 뭐 포트폴리오 이런 것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트폴리오가 뭐예요?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노트, 이렇게 보고서나 이런 자기의 창작물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잖아요. 이걸 한꺼번에 묶어놓은 게 포트폴리오인데 왜 포트폴리오가 자아이해 증진 측면에 도움이 되느냐 하면은 포트폴리오를 하게 되면은 내가 뭔가 제출을 해요. 선생님한테 학생이 제출하면 선생님이 그걸 보고 피드백을 줘요. 근데 그런 과정이 최종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까지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대면적인 1대1 대면적 접촉이 굉장히 늘어나요. 그러면 여러 가지 변화를 선생님도 알아차릴 수 있고요. 학생도 알아차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심리 검사만큼 객관화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선생님의 어떤 좀 주관적이긴 하나 그러한 어떤 그 뭐 인지나 이런 대면적인 접촉을 통해서 선생님이 주관적으로 그러한 판단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방법이 괜찮다. 자아 정체성 발달 지도 방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업 세계 정보 탐색 측면을 보겠습니다. 직업 세계 정보 탐색 측면에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는 도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직업 체험입니다. 직업 체험.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두 가지는 서로 어느 게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자면 굳이 얘기를 하자면 외부 강사 초청이 더 현실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직업 체험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일하시는 분들이 좀 싫어하세요. 왜냐면 바빠 죽겠는데 애들이 옆에 와서 막 갈가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전 문제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직업에 따라서는 안전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애들 사고라도 나게 되면 현장 책임은 누가 집니다. 그 사고의 책임은 누가 져요? 현장 관리 책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리 감독 뭐 하는 분이. 그분이 뒤집어 쓰게 되죠. 얼마나 싫습니까? 내가 솔직히 아는 애들도 아닌데 와서 막 떠들고 일하는데 이건 뭐예요 아저씨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저씨는 무슨 일이에요 이런 거 물어보고 굉장히 피곤하죠. 그럼 저리 가라고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직업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뭐 납득이 안 가는 건 아닙니다만 직업 체험을 직접 가는 것보다 더 유용한 현실적으로 더 유용한 거는 외부 강사 초청이 더 유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직업 체험이라든가 외부 강사 초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적인 지식이 뭐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어떤 이 직업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뭐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으면 수학을 잘해야 돼요.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죠. 근데 프로그래머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냥 뭐 인터넷에서 이제 뭐 웹페이지를 만들고 서버까지 개발하고 서버랑 웹페이지 서버랑 클라이언트 사이의 어떤 통신이라든가 뭐 데이터의 저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뭐 프로그래밍을 하는 뭐 풀스택 개발자라든가 이런 친구들이랑 뭐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하는 친구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게임 프로그래머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이런 친구들은 다 요구하는 것들이 달라요. 수학을 굉장히 많이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근데 풀스택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서버 개발자만 아니면 크게 수학 같은 거 몰라도 상관은 없기는 하죠. 뭐 디자이너들도 이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뭐 아무튼 뭐 그런 쓸데없는 얘기는 좀 곁다리로 차치하고 아무튼 간에 그런 사람들과 직접 만나본다거나 외부 강사를 추천을 한다면은 그 어떤 그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러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요구사항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영역에서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공이라는 거는 그 업계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정의가 된다고 한다든지 뭐 대부분은 뭐 돈이겠지만요. 근데 그러한 직업을 선택을 했을 때 좋은 점이나 나쁜 점 예를 들어서 게임 만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감일이 되면 크런치 모드라 그래가지고 뭐 일주일 동안 집에 못 가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약점이 있을 수 있죠. 뭐 그리고 뭐 봉급을 얼마나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탐색을 함으로써 내가 이러한 어떤 직업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이러한 거를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러면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아 정체성이 발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직업 세계 정보 탐색 과정에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직업에 대한 정보만이 아니라 진학에 대한 정보까지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학과 여러분 진학
이라면 사실 이게 중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좀 본격적인 어떤 직업세계 정보 탐색이라는 게 대체로 이제 고등학생들 정도 머리가 어느 정도 굵어진 애들을 상대로 한단 말이죠. 좀 본격적인 이 직업세계 정보 탐색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진학 상급 학교로의 진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떤 아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체육교육과를 갔다고 해봐요. 근데 체육교육과를 진학을 했는데 갑자기 물리학 교수가 하고 싶다고, 물리학 박사 하고 싶다고, 이게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운동하던 분이 갑자기 뭐 천체 물리학자가 되겠다 그러면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진학이라는 진학을 하게 되면 적어도 대학교에서 4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 학사라는 학위를 따기 위해서 보내는 그 수년 동안의 시간이 또 전문성을 기르는데 진짜로 많은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학이 이후에 물론 그렇지 않은 이제 문과 전공 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전공을 못 살리고 취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만 아무튼 간에 이러한 진학이 그 이후에 직업을 결정하는데 크게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진학할 때 요 두 가지 직업 정보에다가 진학 정보까지 탐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얘기를 해드리자면 여기 한국 직업 능력 개발원이라고 있어요. 한국 직업 능력 개발원 여기 들어가면 커리어넷이라고 있거든요. 커리어넷을 활용해서 뭐 진로 상담, 선생님이 해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진로 상담도 어느 정도 이쪽에서 해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랑 관련돼서 이제 2012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했던 자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제목입니다. 제목.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이라 그래서 이거를 뭐로 해놓냐면은 이게 진로교육 목표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학생 자신의 요즘에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이제 꿈과 끼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학생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뭐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뭐 기회를 준다. 역량을 기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아주 긍정적인 것들이 학교 진로교육의 목표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진로 교육에서 담당하는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자아이해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사회적 역량 이거가 들어갑니다. 사회적 역량. 그리고 일과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이거는 뭐 제가 두 번째 문제 물어봤죠. 그리고 진로 탐색. 이거 두 개 같은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 디자인과 준비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동일한 그 진로 지도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들이 이제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안타까운 것도 있습니다. 안타깝다기보다는 뭐 현실인데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에 가게 되는 친구가 있고요. 그냥 그 직업 학교를 가게 되는 친구가 있습니다. 뭐 이게 뭐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자기 적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는 잘 못하는데 운동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친구들은 공부를 하는 그런 학과를 진학하는 게 아니라 한체대라든가 뭐 이런데 용인대 뭐 체육학과, 유도학과 뭐 이런 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경호학과 이런 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 자신의 특성, 자신이 집중할 수 있는 그 영역을 찾아가지고 이제 진로 지도를 제대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학교 급별로 진로 어떤 교육에 굉장히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 학교 진로 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이라는 게. 근데 제가 이게 약간 궁금한 거긴 한데 제가 이걸 제대로 못 찾아봤어요. 이게 어느 걸 제대로 못 찾아봤냐면 이게 2012년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의 10년 전이잖아요. 그 이후에 뭔가 발표가 됐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거를 제대로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기본적인 틀에서는 크게 벗어나서 변화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찾는 대로 한 번 더 업데이트를 해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은 요 2012년에 발표됐던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이라는 거는 요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이렇게 급간으로 나눠서 진로 지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특성화 고등학교 있잖아요.
요거가 이제 진짜 취업이랑 창업, 이제 이 친구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취업이나 창업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직업 전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진로 개발 역량 이런 걸 좀 더 중요시하게 됩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진로 교육에 관련된 것들은 끝났어요. 그러면 맨 마지막 거가 남았죠. 의사결정 향상 측면에서, 의사결정 능력 향상 측면에서의 어떤 자정체성 발달 지도 방안이 뭐냐? 그 의사결정 능력이라는 게 뭘까요? 의사결정. 의사를 결정하는 거. 내가 뭘 하겠다. 뭐 이런 뭐 결정을 내리는 게 그냥 의사결정이냐, 쉬운 말로 얘기해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학생이 아직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를 완전히 결정을 못한 상태, 그 자신의 정체성이 완벽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 물론 대부분 그렇겠습니다만 나이가 나이니만큼 그런 경우에 중요하단 말이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농부가 그 적성에 맞는다 그랬잖아요. 농부 말고도 무슨 광부가도 있었어요. 그 농부, 광부 저 선택을 하는 기로에 놓인 거죠. 그 농부냐 아니면 마이너냐, 파머냐 마이너냐 이런 건데,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을 원하는 경우 어느 쪽을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야. 사람이 몸이 하나니까.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해야 자기 정체성을,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냐, 이걸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인가, 그걸 판단할 수 있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이거니까 난 이렇게 행동을 하겠어 라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자아 정체성이 발달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적인 의사결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의사결정을 한 이후에 그 의사결정의 결과, 자신의 행동의 결과죠. 그거를 아까 귀인 이론에서 뭐라 그랬어요? 바람직한 거는 내가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거. 이게 바람직하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되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원하는 경우. 그러면 주체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한데 누구의 주체적인 의사결정이냐? 당연히 학생의 주체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학생이 주체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중요성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 그리고 학생이 스스로 여기 핵심, 스스로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는 거,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가 직접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보다 학생이 주체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어떤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 이 책임을 지는 게 바로 이제 실존주의에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실존주의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예요? 선택과 그 책임을 지는 게 실존주의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측면을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이 주체적인 의사결정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얘기를 해드렸던 그 부분이 뭐냐면 의사결정 향상 측면에 이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그 전에 했던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그 전에 했던 얘기가 이 직업세계 정보 탐색에 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 크룸볼츠랑 타이드만, 이 두 사람이 얘기했던 사회학습 이론 관점에서 한번 두 가지, 그러니까 의사결정, 주체적인 의사결정, 그리고 그 직업세계 탐색,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요 직업 상담과 관련해서 사회학습 이론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뭐냐, 이걸 한번 들여다봅시다. 사회학습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상담 이론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로 발달과 이제 의사결정 이런 거에 다 관심을 갖는데 부등호가 이쪽에 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상담이 이루어질 때 그 상담의 어떤 목적이나 과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직업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이해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일과 진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잘못된 편견,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을 교정해주면 좀 이제 상담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법 중에 하나로서 제시를 하는 게 바로 요 인지적 재구성 기법입니다. 요게 여기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결정 능력의 향상 측면과 직업세계 정보 탐색 측면을 동시에 이제 아우르는 그런 방법이에요. 근데 요건 어떻게 하느냐, 여기 밑에 나왔죠. 맨 처음에 그 어떤 직업에 대해
잘못된 개념이 있다는 거를 이제 인지를 시켜줘요.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러면서 수정을 해줍니다. 그 이후에 의사결정에 필요한 과정, 의사결정에 필요한 그런 기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올바른 정보를 탐색하는 능력이라든가 더 유용한 정보를 취사 선택하는 능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어떤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사용하도록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그러한 정보를 직접 제공해 주는 게 아니고요. 내담자가 스스로 정보 수집에 착수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하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옆에서 뽐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요 사회학습 이론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요 인지적 재구성 기법은 의사결정 능력 향상 요 측면이랑 직업세계 정보 탐색 측면을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건 참고상으로 알아두세요. 그런데 직업세계의 어떤 직업세계래요. 그 진로지도 관련해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놓치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오늘 했던 내용들을 한번 쭉 마무리 리바이벌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맨 처음에 뭘로 시작을 했죠? 수학 쪽지 시험으로 시작을 했죠. 수학 쪽지 시험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 있는 타당성, 그 타당성의 종류가 이제 유명한 것들이 뭐 내용 타당도, 구인 타당도, 결과 타당도, 예언 타당도, 안면 타당도 이런 게 있었다. 각 타당도의 어떤 그 개념, 요 정의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을 정도까지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구인 타당도, 안면 타당도예요. 그 결과 타당도도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 타당도와 예언 타당도, 요거는 설명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인 타당도 같은 경우에는 뭐 심리적인 특성을 잘 반영해서 뭐 만들어져 있는지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간단하게 짧게 설명할 수 있는지, 짧게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이 학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기타 타당도 뭐뭐 있다 그랬어요? 뭐 체계적 타당도 있었고요. 수렴 타당도, 판별 타당도, 뭐 이런 거, 수렴 타당도랑 판별 타당도는 물어보기는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요즘 최근 들어서 약간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타당도가 생태학적 타당도라는 게 있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귀인 이론. 귀인이 뭐라고요? 원인의 귀착의 줄임말이다. 그렇죠? 그러면 귀인이 뭐냐? 원인의 귀착의 줄임말인데 어떤 행위의 결과로서 성공이냐 실패냐를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판단을 했을 때, 성공이냐 실패냐 판단을 했을 때 그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를 결정하는 방식이 바로 귀인 성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귀인 이론에서 이제 사용하는 준거가 몇 가지라 그랬죠? 세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 통제 소재. 두 번째가 통제 가능성. 세 번째가 안정성입니다.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그 제가 드린 자료에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마르시아의 그 정체성 이론을 이제 살펴봐야겠죠. 정체성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이상이나 행동 같은 그런 것들과 관념적인 것들과 사회적인 어떤 기대, 사회적인 요구, 사회적 역할,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데까지 간 이제 어떤 성숙한 단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좀 어려운 표현으로 뭐라 그랬죠? 내적인 자기 종합성을 이룩하려는 심리적인 기능들이 역동적으로 체계화되는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이렇게 좀 어려운데 써먹을 수 있는 표현들은 조금 이렇게 툭 치면 나올 수 있을 정도까지 소리를 내서 뭐 중얼중얼 해보시든 아니면 써보시든 그렇게 해서 좀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자아 정체성 같은 경우에는 교육심리나 상담, 그리고 뭐 비행이론 이런 거 관련해서도 많이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거는 학습이론에서도 좀 엮어서 물어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아 정체성이라든가 이렇게 좀 자주 쓰이는 개념 같은 경우에는 외워놓으시는 게 외워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마르시아의 정체성 이론에서
뭐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무엇을 기준으로 그 정체성을 나눈다고요? 그렇죠. 위기 탐색 그리고 전념 두 가지를 기준으로 정체감 상태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뭐였느냐? 이제 자아 정체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지도 방안. 여기서 좀 문제가 어려웠는데요.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꼼꼼하게 따져보시라. 이 당연하게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여기서 요구하는 거는 되게 그 진로 상담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했죠. 자기 이해, 직업 세계 이해,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 이거는 직업 진로 상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 세 가지의 어떤 내용을 정체성 발달 지도 방안과 연관을 시킬 수 있어야 점수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각 부분이 어떻게 정체성 발달과 연관성이 있느냐, 이걸 쓰는 게 핵심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각 문항에서 문제가 요구하는 것처럼 두 가지를 연결을 지으셨어야 하는 문제다. 그러면 자아정체감 발달 중에 자기 이해 측면에서는 좀 어떤 수단을 활용할 수 있었다? 심리 검사 있었죠. 뭐 성격 검사라든가 적성 검사라든가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있었죠. 포트폴리오. 왜냐? 포트폴리오 왜 사용 가능했어요? 대면 접촉을 통해서 여러 번 대면 접촉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알아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었던 거고요. 그럼 직업 세계 정보 탐색에서 유용한 방법이 뭐가 있다고 했어요? 직업 체험이나 외부 강사 초청 이런 게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적인 어떤 직업에 대한 정보 같은 거를 학생들이 얻고 그것이 자기와 잘 맞는지 파악하고 그 영역에서 성공하려면 뭘 해야 되고 어떤 게 성공이고 이런 것들 얻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 번째가 아니고 넘어가기 전에 이때 이제 직업 세계 정보 탐색할 때 단지 직업 정보만 탐색하면 된다 그랬어요? 아니면 다른 것도 탐색해야 된다 그랬어요? 다른 것도 해야 된다 그랬죠. 그게 뭐였어요? 진학 정보죠. 진학 정보. 왜냐? 직업을 선택할 때 대학교에서의 전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거는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의사결정 능력 향상 측면에서 중요한 거는 교사가 정해주는 의사결정이다? 아니다. 자신이 직접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조력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그 참고 자료, 합리적 의사결정 방법 알려주기 이런 거 실어놨어요. 그거는 반드시 읽어보시고 소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 나올 수 있어요. 도중에 예전에는 좀 극악한 문제로 도중에 빈칸 뚫어놓고 니은 들어가는 거 써라 이런 문제 나왔는데 요즘에는 그런 건 나오지 않죠. 근데 그런 과정에 대해서 전체적인 픽처 그런 걸 물어볼 수 있으니까 좀 학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내담자 분류 이런 거는 그냥 쉬어가기 이런 정도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상담 전공이신 분들은 아셔야 될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전공이신 분들은 그걸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오늘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